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었죠. 진짜 결혼하고 시댁과 이런 황당하고 엽기적인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 하는 거다. 어떤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었어요. 지금부터 제 황당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일단 저는 지금의 남편과 직장에서 만났어요. 둘 다 대학 때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자연스럽게 바이오 기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여러 가지로 잡무가 많기는 했어요. 이런저런 일로 일이 겹치고 함께 야근하면서 자주 얼굴을 보니 정이 생겼습니다. 또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저도 넘어가게 되었죠. 아무튼 그때는 마냥 좋더라고요. 사내 연애 그거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옆에서 챙겨준다는 게 참 위안이 되었어요. 아무튼 저희는 1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에 32살이 넘으니 점점 친구들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빨리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저는 주임, 오빠는 책임으로 진입이 된 이후에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빠, 우리 슬슬 결혼 이야기 해야 하지 않아? 이슬아, 그런 이야기는 오빠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요즘 여자 남자가 어딨어. 좋아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지. 역시 우리 이슬이. 그런데 한 1년 후에 하는 거 어때? 우리 안 그래도 한창 더 일할 때라. 얼마 전에 우리 승진하기도 했고 돈도 더 여유 있게 모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글쎄. 내 친구가 그러던데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합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안정된대. 둘이 돈 같이 모으니까 의지도 되고 말이야. 그래? 근데 오빠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무슨 준비? 마음의 준비? 그런 건 오히려 내가 해야지. 아무튼 이슬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천천히 계획을 짜면서 결혼 이야기 하자. 게다가 아직 우리 형도 결혼 안 해서 그게 좀 걸리네. 아, 형. 그 생각은 못했네. 근데 요즘 시대는 형제 사이에 그런 순서 크게 안 따지지 않아? 내가 좀 개방적인 건가? 그렇긴 한데 우리 집은 좀 달라. 워낙 형을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끔찍하게 아끼거든. 참나. 오빠는 뭐 주워온 자식인가? 오빠도 소중한 아들이거든? 내가 훨씬 더 많이 아껴줄 거야. 고마워 이슬아. 아무튼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 좀 더 기다려줘. 알았지? 알았어 뭐. 줄곧 오빠는 형이 신경 쓰인다면서 결혼을 미루었어요. 오빠 말이 이해는 가면서도 굳이 요즘 세상에 누가 먼저 결혼하는지 그 순서가 중요한가요?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배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배멀미 하듯 울렁거렸어요. 머리도 지끈거리고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체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도통 약을 먹어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크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의 촉일까요? 사실 한 달 전에 진작 시작해야 하는 생리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상담도 하고 미뤄둔 자궁경부암 검사도 하려고 근처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어요. 이슬 씨 오랜만이네요. 아, 선생님 잘 지내셨죠? 아, 다름이 아니라 요 며칠 배가 계속 이상하네요. 마치 배멀미 하듯 너무 어지럽고 이상한 거 있죠. 게다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생리를 시작하지 않아서 걱정돼서 왔어요. 자주 그랬나요?
아니요, 전혀. 불규칙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생리 안 한 건 처음이에요. 워낙 규칙적이라 달력 어플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거든요. 오신 김에 자궁경부암 검사랑 같이 받아오죠. 잘 왔어요. 네, 검사 받고 갈게요. 이윽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아기가 자리 잡은 지 이제 3주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놀라운 반, 기쁨 반, 그리고 두려움 반이었어요. 어머, 이슬 씨, 우리 이쁜 아기가 엄마한테 왔어요. 축하해요? 네? 진짜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여기 콩알만큼 작은 점 보여요? 네네. 좀 자꾸 이상하죠? 근데 이 작은 생명이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축하해요. 진짜 대부분 이때는 아직 자리 잡기 전이라 뚜렷한 증상이 있거나 티가 나지는 않으니까요. 뭐 배가 나오지도 않고요. 살짝 어지럽고 배멀미 나는 느낌이 오긴 하는데 딱 그때 왔네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관리해야 할 거예요. 이제부터 먹어야 하는 약도 알려줄게요. 그런데 선생님, 당황스럽네요. 게다가 전 아직 미혼이거든요. 이슬 씨 계획이 없으셨던 건가요? 네. 물론 너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데 참 어렵네요. 저는 당장 저녁에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오빠도 당황한 기색이 있었지만 마음으로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뻐했어요. 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결혼을 미루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와 결혼을 앞당겨준 느낌이었거든요. 다만 미리 엽산도 먹으면서 몸을 만들어야 했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아이 때문에 우왕좌왕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사랑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당장 서둘러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어른들이 모두 보수적이라 정말 걱정이었어요. 오빠네 집에도 이런 일로 첫인사를 가는 게 정말이지 부끄럽고 난감했습니다. 정말 예상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기뻐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실망하시거나. 그러나 어서 말씀을 드리고 결혼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정말 많이 놀라셨는데 아빠는 오히려 기뻐해 주셨어요. 아빠는 평소 오빠를 사위라고 생각하며 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혼하겠거니 생각하셨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잘 살라고 하시며 연신 걱정하셨지만 이내 곧 인정해 주셨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결혼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친정에서 먼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다니 정말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 쪽이었죠. 가끔 오빠네 집에 놀러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문제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또 오빠네 어머님은 워낙 보수적이셨거든요. 오빠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님 그리고 위에 3살 차이 나는 형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형은 결혼을 안 한 상태고요. 결혼 이야기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축복스러운 일이니 용기를 냈습니다. 전 정말 제 아이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나기를 바랬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분명히 일주일 전부터 인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 어머님 집에 가보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들어갔어요. 어머님, 계세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불을 꺼두고 자고 계셨어요. 엄마, 오늘 이슬이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뭐 하셔? 뭘 뭐해? 잠깐 잤지. 그래. 왔냐? 아니, 손님이 오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오빠가 살짝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가 생긴 일을 어떻게 조리 있게 말씀드릴까 온통 그것에 신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 너는? 몇 개월 만에 온 거니까 그렇지. 아유 시끄러워. 어서들 들어와라.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여기요. 별건 아니고 요즘 한절기라 따뜻하게 타드시라고 꿀 좀 사왔어요. 달달한 게 맛있을 거예요. 꿀? 집에 꿀 선물 들어온 거 많은데 요즘에는 꿀이 유행인가 봐. 아, 그런가 봐요. 두고두고 천천히 드세요. 뭘 두고두고 먹어. 이런 거 오래 두면 맛 안 좋아. 차라리 시원한 귤이나 딸기 같은 거나 사오지 그랬니? 상큼하게. 네? 다음에는 과일 종류를 사올게요. 그래 그게 낫지. 엄마 무슨 소리야 그게. 이슬이가 정말 고민해서 사온 거야. 그냥 두셔. 알아 얘. 넌 벌써부터 이슬이 편들지 마. 꼴 사나워. 참 이상했습니다. 저를 이뻐해 주시면서도 묘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특유의 말투가 있으셨어요. 그냥 의뢰 어른들의 말투이겠거니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때 본색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부랴부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어머님이 제가 오는 걸 깜빡하고 아무 준비를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중대 발표가 남아있었으니 전 긴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한숨을 돌리면서 오빠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오빠가 전달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나저나 너 이제 가봐야 하지 않아? 내일은 늦게 출근하는 날이라 괜찮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야.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아유 답답해라. 제대로 말해. 엄마, 나 이슬이랑 벌써 2년 가까이 연애하고 있는 거 알지? 근데 뭐 어쩌라고? 이슬이랑 옛날부터 계획했던 거야.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런 거 아니니까 따뜻하게 생각해줘. 무슨 말이냐? 자꾸 뱅뱅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나랑 이슬이 엄마 아빠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야. 얼마 전 이슬이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한 달이 되었대. 엄마 손주 보게 생겼다고. 이제 할머니 될 준비해. 뭐? 애 생겼다는 말이냐?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진정해. 나 이슬이랑 결혼할 거야. 그거 허락받으려고 온 거야. 그리고 갑작스럽겠지만 이해해줘. 이해? 허락? 결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형 아직 장가 안 간 거 몰라? 그놈의 또 형 소리 좀 그만해. 그놈의 형이라니. 너 형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애썼는지 몰라?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형은 형인 거야. 순서라는 게 있는 거라고. 형은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엄마, 이슬이 아기 가졌다고. 우리가 잘할게. 참다, 어이가 없어서. 이슬아, 너 산부인과 제대로 된 병원으로 간 거 맞아? 요즘에는 의사가 잘못 보고 얘기하는 것도 많다던데. 이게 무슨 일이니? 갑자기 사고를 치고 난리야. 오빠네 어머님은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야기를 하자마자 너무 화를 내셨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정말 열심히 잘 키울게요. 여기 사진요. 병원에서 받은 건데요. 아직은 작지만 아유 됐어. 시끄럽고. 사진 봤자 뭐해? 그 의사 돌팔이면 그만이지. 다시 한번 제대로 검사받고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거라도 좀 끊어와봐. 참나, 이게 무슨 일이니? 그리고 막말로 너희가 아기를 가졌다고 해도 어떻게 장남보다 먼저 결혼을 하냐? 너네 다 큰 성인이 그런 계획은 안 하고 사귄 거야? 이슬이 너가 밀어붙인 거냐?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일단 저희 부모님께는 모두 말씀드렸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님도 예쁘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잘할게요. 너네는 진짜 생각이 없이 사는구나. 결혼도 하기 전에. 나 원참. 일단 알겠고, 이슬이 너는 병원 다른 데 한 번 더 가서 검사나 받아봐. 아닐 수도 있잖아. 네? 아니, 맞아요, 어머님. 정확하게 진단받은 거예요. 이제 한 달 차고요. 한 달이고 뭐고 모르겠고, 다시 검사나 받아. 어휴,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어서 가라. 어머님은 결국 대노하셨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니 그 이상으로 화를 내시고 무안을 주셨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축복 속에서 태어나도 모자랄 아이인데 이렇게 홀대받는다는 게 너무 차량했습니다. 괜히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찜찜한 기분을 안고 집에 돌아와 다음날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 가지 검사 자료와 진단서를 보여드리고 나서야 저희 임신 사실을 그제서야 믿으셨습니다. 물론 아이를 인정하거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신 건 아니었어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결혼하는데 순서를 따질까 싶었죠. 하지만 아이가 생겼으니까 어머님도 어쩔 수 없으셨는지 끝내 결혼 허락은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이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전 아이 태교에 전념을 다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 갑자기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식은 아기를 낳고 나중에 하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결국 결혼식 없이 동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저는 결국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쓸까 생각했지만 길게 놓고 보았을 때 아기를 낳고 기르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은 천천히 또 구하면 되니까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 당시 시댁에서는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친정아빠가 보증금을 보태주셨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시 결혼식도 제대로 안 하고 동거부터 하는 거였지만 집 구하느라 고군분투하던 저희를 보시더니 결국 친정아빠가 보다 못해 보증금을 도와주신 거였어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고 했지만 남편 직장 때문에 시댁과 가까운 쪽으로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 행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날은 상견례 이후로 처음으로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계시는 아주버님은 정갈한 얼굴에 낮은 목소리,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인상을 가진 분이셨어요.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으셨다가 얼마 전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라 만나는 게 애매했죠. 전 아기도 가졌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오빠네 식구라는 생각에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견례 이후에 처음 뵙네요. 잘 지내셨죠? 재수 씨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아요? 네네. 이제 시작이죠. 어색한 인사가 끝나고 밥을 한창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형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 너 돈도 제대로 모아야겠다. 이제 아기도 생겼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뭐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한국 아예 들어온 거야? 그렇지 뭐. 역시 해외에서 놀아야 해. 여기는 보너스가 장난이 아니야. 너네는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거 없지? 왜 없어? 가끔 명절 상여금 줘. 명절 상여금? 뭐 식비 정도 주겠지. 그걸로 재수 씨랑 아기랑 먹여 살릴 수 있겠냐? 이 형은 얼마 전에 연봉 또 올랐다. 역시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해. 너도 정신 차려 이거사. 아니면 이직을 하든지. 하긴 지금 너 나이는 받아줄 것도 없긴 하겠다.
아무튼 잘 버텨라. 거기라도 안 버티면 너 받아줄 곳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형 따라서 외국어 공부 빡세게 하라니까, 자식. 내가 알아서 할게.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거실에 앉아있다 보니 자연스레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주버님이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화딱지가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착해 빠진 남편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걸 다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정말 속에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 삐그덕삐그덕 마치 맞지 않은 태엽을 감는 것처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정말이지 저랑 상극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님이 저희 신혼집에 반찬을 주시겠다면서 오신 적이 있었어요. 항상 장남, 그놈의 장남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버님 자랑을 하셨거든요. 얘야, 사진 좀 봐라. 어머, 누구예요, 어머님? 이쁘네요. 그치? 어머, 역시 우리 장남은 뭘 하든 똑소리 난다니까. 연애를 도통 안 하길래 걱정했더니만 이런 멋진 여자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 변호사래.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 로펌이라던데. 아무튼 잘 나가는 여자래. 그래, 우리 장남은 이 정도 여자는 만나줘야지 딱이지. 어머, 아주버님 여자친구세요? 여자친구는 무슨, 곧 결혼할 거야. 꽤 됐어. 결혼 확정 나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래서 계속 참았지 뭐. 내가 또 장남 말은 잘 듣잖냐. 우와, 어머님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아들 농사 다 하셨네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 돈 좀 있니? 네? 돈이요? 갑자기 무슨... 아니, 그쪽 집안이 변호사 집안이래. 예물이며 예단이며, 그리고 그때 들어보니까 호텔 결혼식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 하긴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직장 동료들도 올 텐데. 근데 견적을 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너희 그 시흥에 빌라 판 거, 그거 아직 전세금 남았지? 그것 좀 보태줄 수 있니?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네? 그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이라서요. 게다가 지금 이 집에 들어오려고 그 빌라 판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형편 넉넉지 않아요, 어머님. 돈을 그 정도로 보탤 능력은 없어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희가 왜 그쪽 결혼하는 것까지 돈을 보태야 하나요? 이게 말이 정말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아직 결혼식도 안 하고 아이를 낳기 전인데 돈을 보태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딱 잘라 말했으니 망정이지 순간적으로 몇백만 원이라도 빌려줬다가는 절대 갚지 않으실 기세였습니다. 정말 무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결혼 전 아주버님 변호사 여자친구분이 시댁에 와서 같이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이슬이라고 해요. 둘째 며느리예요. 네. 아, 아주버님이랑 곧 결혼하신다고요? 축하드려요.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식은 몇 월로 잡으셨어요? 글쎄요. 하하하. 이상하게 말도 짧고 퉁명스럽고 게다가 먼저 절대 말을 거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재수탱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잠깐만 이야기해도 딱 아는 게 있거든요. 눈빛, 그리고 그 대화할 때 티키타카, 그리고 먼저 질문을 하는지. 이런 다양한 걸 보는데 이 변호사 여자는 정말 재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느끼는 편견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좀 무례한 대화 예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재수탱이라는 별명을 짓고 그래도 전 꾹 참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래도 가족이 될 사람이니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 후 아주버님과 변호사 재수탱이는 내일 일 때문에 일찍 집에 가고 저희끼리 남아 이야기를 마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당당하게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지석아, 너희 돈 좀 있냐? 무슨 돈?
우리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 없지 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너네 형 때문이지 뭐. 아까 봤지? 그 여자가 변호사 집안이래. 우리도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 장남. 그 집안에 꿀릴 것 없잖아. 좀 맞춰줘야 하지 않겠어? 식은 뭐 형이 그동안 모은 것도 있고 다 하겠는데 집이 문제네. 요즘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고 해도 집은 남자가 해야 하지 않겠니? 너희 그때 빌라 전세금 1억 좀 보태라. 무슨 소리야? 안 돼. 우리 이제 아기도 태어날 거고. 뭐? 너 하나밖에 없는 형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무슨. 형아 덕분에 너 이 정도로 컸어. 알아? 엄마도 좀 부족하니까 아들한테 창피하지만 이렇게 부탁하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너 결혼하더니 이제 형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 그게 여기서 왜 나와? 형은 형이고 나는 나야. 그리고 이제 성인이고. 아니 우리도 그게 전 재산인데 어떻게 그걸 다 형한테 줘? 엄마는 우리 결혼하는데 뭐 해준 거 있어요? 내가 받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렇잖아. 엄마 한평생 형만 편애하면서 살았잖아. 안 그래? 당연하지. 편애할 만하지. 형은 너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잘했니?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았겠어? 넌 자꾸 사춘기니 뭐니 하면서 속썩이고. 엄마, 내가 왜 사춘기 왔는지 몰라서 그래? 엄마가 형이랑 나랑 비교하고 편애했던 거 여기에서 내가 말해? 수도 없이 참아왔어. 내 일기장은 눈물 범벅이라고.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엄마가 나 밥 한 번 차려준 적 없는 거 알아? 한 번도 그 흔한 도시락도 안 싸줬잖아. 엄마가 나한테 진짜 무심했던 거 알아? 맨날 형만 챙겼잖아. 나는 무슨 주워온 자식이야? 너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아니다. 어쩜 형이 결혼 좀 한다는데 이렇게 남대하듯 그러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아휴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우리 아들이 귀신에 쓰였네.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게.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진짜 누가 너무한 건지. 남편이 이렇게까지 성질을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하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골이 깊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아니야. 오빠가 뭐가 미안해. 아까 어머님한테 왜 그랬어? 어릴 때부터 정말 형이랑 차별을 많이 받았어. 공부부터 하다못해 밥 먹는 것까지 사사건건 비교를 했어. 어릴 때는 몰랐어. 형이 나보다 잘난 게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도 자식이니 다른 표현을 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어. 형 대기업 들어가고 더 심해진 것 같아. 이슬이 너 만나기 전에 나 대학 때 어학연수 갔던 적 있잖아. 그때 외국 나가 있는 아들한테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 없더라. 그때부터 진작에 마음의 문을 닫았어. 아무튼 너 앞에서까지 이런 이야기 듣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야. 나 집에 안 갈 거야.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이슬이도 오빠 좀 이해해줘. 아이고, 알았어. 당분간은 시간을 좀 갖자. 그렇게 남편은 시댁과 거의 2달이 넘게 연을 끊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무심하시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무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걱정돼서 전화도 드렸는데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저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그 변호사 언니와 시아주버님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님은 본인이 살던 집까지 팔아 장남 결혼에 면을 세우셨고요. 결국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면서 평생 사셨던 집을 파셨습니다. 좀 무리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머님의 고집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집에 올 때 휴지 사들고 오신 게 전부였는데 정말 너무했어요. 그놈의 장남, 아주버님만 예뻐라 하는 그 편애가 너무 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님은
아주버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함께 쓰는 전원주택형 아파트였기 때문에 1, 2층은 신혼생활을 하고 3층은 작은 쪽방에서 어머님이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운정이 더 무섭다고 어머님이 그 연세에 작은 방에서 아들 부부와 사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웬일이냐, 너가? 거기서 지낼 만은 하세요? 형님이 잘해주세요? 변호사라서 그런지 통 바빠서 얼굴 제대로 못 본다. 지석이는 잘 지내냐? 그놈은 연락도 없네. 아, 네. 오빠는 뭐 회사 여전히 다니고 잘 지내요? 저 다음 달이면 우리 쑥쑥이 이제 방 뺄 것 같아요. 아기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떨리네요. 그래, 몸조리 잘해라. 아기 나오면 한번 가마. 웬일인지 시어머님이 유해지셨더라고요. 뭔가 기운이 빠졌다고 할까요? 카랑카랑한 특유의 목소리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 후 오빠를 억지로 데리고 아주버님 댁에 집들이를 갔습니다. 변호사 형수님이 웬일로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오빠는 마지못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밥을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형수님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형수님, 집이 너무 좋네요. 그래? 몇 년 후에 이사 가려고. 막상 살아보니 안 좋은 게 더 많아. 역세권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서. 오빠, 몇 년 후에 내가 찜공한 거기로 이사 가게 해줄 거지?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참나 어이가 없어서. 돈도 잘 버는 변호사 며느리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당당하게 시댁에 집을 요구하더라고요. 요즘 다들 맞벌이 하면서 같이 대출빚 갚으면서 살지 않나요? 하다못해 이 집은 어머님이 평생 살던 집을 팔아서 어렵게 해준 건데 어떻게 집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어머님, 여기 잡채 좀 더요? 그래. 잠시만. 응. 어머님,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질겨요? 갈비 미리 물에 안 담가주셨어요? 아, 그래? 질기냐?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안 괜찮아요. 회사 앞에 진짜 맛있는 갈비찜 있거든요. 거기랑 비교하면 이건 고무예요, 고무. 딱딱해. 아이, 다시 해주마. 너 갈비 좋아하는데 이거 고기가 아까워서 어쩌냐. 그러니까요. 이거 한우란 말이에요. 다시 좀 고기 재워놓으세요. 저는 만삭의 몸이라 도저히 일하기가 힘들어서 어머님 배려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로 가만히 둘의 이야기를 엿들었더니 가관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무슨 식모도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시켜대며 심지어 음식이 맛없다면서 다시 하라고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 당당하고 기운 넘치는 시어머님이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형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어머님이 거의 집안일 하시는 것 같던데. 뭐 계속 바쁘지. 큰 사건 하나 맡은 게 있어서. 아, 요즘 너무 피곤해. 아, 그럼 어머님께 용돈은 드리세요? 자기가 그걸 왜 신경 써? 아, 저도 가끔 얼마 드려야 하나 고민돼서요. 아니, 아까 보니까 거의 어머님이 일하시길래요. 또 가끔 전화드리면 혼자 밥 드시고 계시고 빨래니 뭐니 집안 청소에 은행 업무까지 다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잘 버시니까 어머님 용돈이라도 챙겨주시나 해서요. 무슨 용돈이야. 가족끼리 해. 너 그거 버릇 때문에 못 써. 어른들도 이런저런 일 안 하면서 움직여야지 안 늙어. 나 봐. 여태 일하잖아. 여자는 자고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안 늙어. 자기도 아기 낳고 좀 쉬다가 뭐라도 해. 네, 그래야죠. 근데 어머님 무릎 안 좋으신 거 아세요? 3층 말고 차라리 1층으로 이번에 옮겨드리는 건 어떠세요? 아까 보니까 계단이 높던데. 자기야, 가만 보니까 요즘 선 넘는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1층 화장실 넓은 건 우리가 써야지. 말 그대로 신혼집인데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3층 작은 방이 어울려. 어른들 너무 집 크면 오히려 청소하기도 귀찮아.
아, 그럼 2층 작은 방이라도 드리는 게 낫겠네요. 2층은 지금 손님 방으로 비어 있잖아요. 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리고 다 늙은 노인에 뭘 그리 신경 쓰니?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해? 이 꼴랑 작은 집도 겨우 받아 이사 왔는데. 아휴, 그나마 우리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서 잘 나가니까 망정이지. 이 집안 솔직히 뭐 볼 거 있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둘 다 며느리잖아.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너무 정주지 마. 이 집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모으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아, 형님, 그게 무슨... 어머님 나이가 벌써 70이셔요. 물론 형님 바쁘시지만 극진히 모시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일을 매번 혼자 다 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아까 보니까 바닥에 주무시는 것 같던데 푹신한 토퍼라도 사드리는 게 낫겠어요. 제가 좋은 토퍼 알아보고 하나 사올게요. 야, 너 진짜 내가 가만히 듣자 하니 내가 무슨 악덕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아니? 토퍼는 무슨... 내가 그 정도 살 돈이 없을까 봐? 우리 잘 벌어. 어머님 그리고 문제 없어. 여태 한 번도 불평 불만 없이 잘만 지내셨어. 오버 떨지 마. 자기야, 나 진짜 화나려고 그래. 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님 직접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요. 그럼 너희가 어머님 데리고 가. 그럴 형편도 안 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야? 재수없게? 기분 묘하게 나쁘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해 마세요. 저희는 다음 달이면 아기가 곧 태어나고 여러 가지로 살림이 빠듯해요. 그런데 형님은 변호사 일도 하시고 형편이 좋으시잖아요. 가끔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해주세요. 저도 반찬해서 자주 보내드릴게요. 됐어. 우리는 게다가 유기농 반찬만 먹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재수탱이 변호사 형님은 어머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묘하게 부려먹는 게 확실했어요. 딱 보니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할 도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전 드디어 쑥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쑥쑥이 이름은 바다라고 짓게 되었어요.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요. 병원에 웬일로 시어머님과 형수님도 같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고생했네? 형수님 오셨어요? 어머님도 오셨나요? 그래, 고생했다. 이름은 바다라고? 지석이랑 같이 지은 거니? 네네. 결혼 전부터 아기 생기면 바다라고 짓고 싶었거든요. 바다? 너무 올드한데 이름이? 누가 요즘 그렇게 이름을 지어? 왜요? 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라서 전 좋아요. 아니, 이름처럼 될 수 있으면 뭐 다 좋은 이름 짓게? 또 재수탱이 변호사는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로 배가 너무 아파서 대꾸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말을 보태셨습니다. 첫째야, 너희도 이제 슬슬 좋은 소식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여기는 딸이니까 너희는 아들 낳으면 딱 좋겠다. 물론 아기 낳는 걸 강요할 수는 없고 또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누가 봐도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그냥 의뢰하는 말씀이셨어요. 또 형님이 안 그래도 아기 계획이 있다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시어머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씨, 또 그 소리예요? 제발요 좀. 저 변호사 일 아직 해야 한다고요. 일하는 며느리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시겠어요? 뭐? 얘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뭐가요? 어머님이 너무하시죠? 아이씨, 지금 여기 같이 오자고 해서 힘들게 시간 빼서 온 거라고요.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아이씨, 너 그게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뭐냐고? 제가 들어도 기분 나빴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에게 그렇게 예의를 차리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형수님, 어머님 그만하세요. 어머님도 그럴 의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형수님도 좀 오늘 예민하신 것 같고요. 다들 나쁜 의도는 없었으니까. 됐어, 난 이만 갈게. 어머님은 알아서 가세요. 이따 저녁에 오빠랑 저는 간만에 외식 좀 하고 들어갈게요. 저게, 예.
얘야! 어머님은 늘 장남이 최고야 노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집에 사시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시겠거니 하면서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 변호사 재수탱이가 정말 재수탱이었습니다. 기센 시어머님을 누르다 못해 짓밟더라고요. 그런데 좀 통쾌한 마음도 들었어요. 매번 남편을 무시하면서 장남 외치셨던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주눅든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주버님 집에서 1년이나 더 사셨어요. 그 후 쑥쑥이는 바다가 컸고 첫돌이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아이 키우고 산후조리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역시 우려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아이 이유식을 먹이고 잠시 쉬고 있는데 벼랑간 집에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어요. 누구세요? 예, 치민아. 나다. 네? 누구세요? 나야, 나. 문 좀 열어라. 얼굴이 헬쓱해진 시어머님은 큰 트렁크 짐을 가지고 집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집 나온 패션에 누가 봐도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물 한 잔만 다오. 어머님, 근데 왜 이리 살이 빠지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몸이 아픈 건 아니고 이 마음이 아파서 왔다. 네? 이 가방은 또 뭐예요? 집 나오셨어요? 미안하다 얘야. 변호사인지 병기인지 엄청 유세를 떠는데 내가 도저히 못 보겠어서 나와버렸어. 걔가 보통이 아니었어. 형님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아주버님은요? 이 사실 아세요? 그놈도 한통속이야. 말할 거 없다. 정말 내가 1년 동안 노예 생활도 이런 노예 생활이 없었어. 기본적으로 하루 삼시세끼를 내가 다 했단다. 게다가 가끔 동네 친구들 좀 보려고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쌩 난리를 폈어. 코로나 시국에 어딜 나가 돌아다니냐고. 아니 내가 뭐 몇십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다 해서 4명이야. 안 그래도 자가키트 검사도 다 하고 안전하게 만나겠다고 하는데도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막더라니까. 그래서 결국 친구들도 못 만났어. 그리고 그때 너희들 다 왔을 때 봤겠지만 내가 3층 썼던 거 기억나니? 네네. 안 그래도 무릎 아프신데 3층에서 주무셨잖아요. 거긴 화장실도 없는데. 제가 형님한테 2층 손님방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손님방? 참나 웃기네. 거기 손님방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노는 아지트라나? 그래, 아지트였어. 첫째가 워낙 해외 출장이 잦잖아. 그래서 한 몇 주 해외 나가면 그렇게 친구들을 불러와서 거기 2층에서 술판 벌이면서 놀았다니까. 난 안주 만들어주느라 바빴고 친구들이 변호사 며느리고 돈 잘 버는 며느리 얻었다고 부러워하는데 무슨 가끔 자기 기분 나쁘면 아이씨 하면서 얼마나 욕도 잘하는데 얘가 밖에서랑 안에서 완전 단판이야. 다른 사람이 된다고. 아유. 어머님,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도 바다 키우고 산후조리 한다고 바빠서 도통 신경 못 썼네요.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자식 농사를 잘못한 것 같다. 그동안 내가 뭐가 있었는지 우리 지석이 마음 아프게 그놈의 장남하면서 첫째만 싸고 돌았더니만 애가 공부만 잘했지 인성은 바닥이 되었더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해봤겠니? 첫째한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셔요? 변호사 집안이랑 결혼하는데 그럼 이 정도 대우받는 거 생각 못했냐면서 엄마가 참으라고 하더라. 게다가 내년에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니까 지석이한테 돈 좀 빌려오라고. 참나, 내가 그 소리 듣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어. 내가 첫째 장가 보낼 때
면 좀 세워주려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너네한테 손 좀 벌리려고 했던 건 정말 미안하다. 그때 돈 안 받길 정말 다행이지. 지금 이 늙은 애미 부려먹으면서 이 나이 되도록 동생한테 돈 좀 꿔달라고 말하는 게 형이니? 이게 말이 되니? 내가 잘못 키웠어. 다 내 탓이다, 내 탓. 미안하다, 이슬아. 어머님, 울지 마세요. 탓이 어딨어요. 이윽고 남편이 퇴근하고 왔고 이 사정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형을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겨우 진정하고 앉았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시어머님도 서로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 미안했던 부분을 사과하면서 몇십 년 동안 막혀있던 벽을 허물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해결될 일인데 정말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얘야, 됐다. 내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니야. 그냥 당장 집 나오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 바다도 태어나는데 그게 말이 되니? 월세방 하나 근처에 구해볼게. 그게 낫지. 이렇게 너희들한테까지 민폐 끼칠 수는 없다. 엄마, 그렇게 해. 대신 공짜는 아니야. 우리 바다도 좀 가끔 봐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엄마 제육볶음도 가끔 해주고 지민이 아침잠이 좀 많으니까 깨워주시고 그렇게만 해줘. 같이 살자, 엄마. 뭐? 제육볶음이 월세야? 그런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잘 됐네요, 어머니. 그래요, 저희랑 살아요. 이참에 들어오세요. 바다 때문에 제가 밖에도 못 나가고 또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하지 싶어서 사실 난감했거든요.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그거 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부족하겠지만 저희도 잘할게요. 미안하다, 이슬아. 진짜.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저희는 눈물의 화해를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하니 정말이지 모든 실타래가 술술 잘 풀렸어요. 지금 남편요? 시어머님과 그때 그렇게 눈물의 화해를 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확실히 집에 바다가 있으니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지금은 할미 하면서 할머니를 잘 따르고요. 지금 저는 패션회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시어머님 덕분에 바다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일이 잘 풀려 다행이었어요. 변호사 그 재수탱이요. 안 그래도 시아주머님과 변호사 재수탱이는 이혼을 하니마니 하면서 사이가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시아주버님이라도 그런 재수탱이를 감당하면서 살 리는 없었죠. 그리고 그 변호사 재수탱이도 알고 보니 금수저는 아니더라고요. 있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그냥 그쪽 아버지가 변호사가 되려고 시험을 봤던 분이셨다고 해요. 참나, 시험 본 걸로 변호사 집안이라고 하다니. 웃기지 않나요? 그럼 국가고시 다 보면 국가고시 붙은 집안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봄 햇살이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다행히 저희 집안에도 봄 햇살이 다가와 꽃을 피웠습니다. 차가운 얼음 같았던 가족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었어요. 서로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같이 어루만지면서 잘 살아가자는 믿음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혹시 가족끼리 차가운 얼음 상태가 되었다면 서서히 따뜻하게 믿음으로 녹여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보세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합정동에 살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불과 1년 전 믿었던 하나뿐인 자식에게 버림을 받고 큰 배신까지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 제일 가슴 아픈 일은 키워준 자식놈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해보니 자식에게 당한 배신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뭐든 해줄 것 같던 착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속여 제 재산을 가로채자마자 돌변해 마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나중에는 저를 길바닥에 버리며 자식과 부모 간의 연까지 끊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에게 당한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여러분들은 부디 조심하며 자식이라도 스스로 보호할 무기 정도는 꼭 가지고 계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건을 떼고 또 여러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니 고단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제법 목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벌이도 괜찮아 힘들어도 꿋꿋이 해낼 수 있었어요. 그 덕에 돈도 많이 벌어 2층짜리 좋은 집에 작은 건물까지 사고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런 부모님의 노고를 아는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에 진학해 나중에는 나름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잘해서인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또 예쁜 며느리까지 얻어 귀여운 손주까지 낳아주었죠. 그때는 정말 더 바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좋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저희 남편은 저와 가게를 접고 은퇴한 지 3년 만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쉴만하니 췌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해보고 제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의 허무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착한 아들과 며느리 덕에 전 그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애아빠가 떠나고 슬퍼하는 저를 아들과 며느리가 많이 위로해 주었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남편이 떠나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자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게다가 회사에 출근해야 했던 아들은 연차까지 쓰고 달려왔으니까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아빠까지 잘못돼서 떠났는데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마까지 잃게 될까 봐 나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야. 엄마는 괜찮아. 하루 이틀 굶는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죽는 것도 아니고 네 아빠가 가고 나니 잠깐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머니, 신경을 쓰지 않기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며느리도 엄연히 어머니 자식이고 자식으로서 부모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저랑 남편 모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잘못될까 봐 요즘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잔다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 위해서라도 훌훌 털고 일하라 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면 제 가슴도 너무너무 아프다고요. 난 살 만큼 산 사람인데 무슨 내 걱정을 다 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더는 바랄 거 없다. 엄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미 집사람이랑도 이야기 끝냈고 우리가 여기 본가에 들어와서 엄마 모시며 살려고. 엄마 혼자 있는 게 우리가 안심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아빠가 떠나고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엄마 곁에는 우리가 있잖아. 어머니, 남편 말이 맞아요. 저희 두 사람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같이 살면서 어머니 초등학생 손주 커가면서 재롱 떠는 것도 보시고 우리 같이 즐겁게 살아요. 그게 정말이냐? 그런데 나랑 살면 너희들이 힘들지 않겠어? 나는 이렇게 지금처럼 너희들 얼굴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괜히 무리할 필요 없다. 아니야, 엄마.
우리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제발 그렇게 하자. 그래요. 제가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우리 즐겁게 함께 살아보자. 물론 이미 오래전 독립해 다 큰 큰아들 내외와 산다는 것이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 고맙기도 하고 쉽게 내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랑 다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 저희 아들 마음도 많이 힘들 것 같고 남은 저라도 같이 살면서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해주고 떠나자는 마음이었죠. 사실 저도 남편이 떠나고 많이 힘든 상태라 같이 살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아들과 며느리의 연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세상 둘도 없는 천사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산 지 3개월쯤 흘렀을까. 아들 내외가 저에게 긴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말은 너희 아빠가 나한테 남긴 유산이랑 내 재산을 너희에게 그만 물려달라는 거니? 엄마, 물려달라는 거라기보다는 엄마가 나이도 있고 혼자 관리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엄마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게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내 이름으로 바꾸자는 그런 말이야. 뭐 엄마가 지금이라도 원하면 나한테 물려줘도 좋고. 네, 어머니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꾹 참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당신 그만두지 못하겠어? 내가 엄마 있는 데서 내 사정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도 남도 아니고 어머니가 당신 부모인데 알 건 아셔야지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어머니도 우리 숨긴 사실 들으시면 감당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젠 그 사실을 전부 털어놔야 한다고. 이러다 정말 당신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알면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라니. 그리고 우리 희성이가 잘못되긴 왜 잘못돼?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러지 말고 당장 말해봐. 나 너희 부모다. 그러니까 알 건 알아야지. 어머니, 사실 이 사람 암이에요. 위암 2기래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러면 다니던 직장도 관둬야 하고 아무리 보험을 들어놨어도 저희 생활비며 또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으니 앞길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까지 아픈 거 말하면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직장 관두고 암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말을 못해서 이 사람이 어머니 재산 관리 해준다고 했던 거예요. 일단 어머니가 남편한테 재산 맡기시면 그 재산으로 암 치료하고 어머니 모르게 천천히 갚으려고요. 오죽하면 애 아빠가 그런 말을 어머니한테 했겠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 어떻게 해요? 저희 남편 좀 어머니가 살려주세요. 아이고, 네 아빠가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내 새끼가 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 왜 바보같이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진작 말했으면 내가 무슨 수라도 썼을 텐데.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니들 말대로 내 재산 전부 희성이한테 맡길 테니까, 아니 물려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면서 어서 낫도록 해라. 엄마, 그게 정말이야? 엄마 재산 나한테 전부 주는 거야?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너한테 갈 거 미리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난 돈보다 내 자식 살리는 게 더 중요해.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평생 엄마 잘 모실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마음이 좀 놓여요. 저도 앞으로 어머니께 더 효도하면서 잘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병원을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던 아들은 제가 재산을 물려주자마자 병원 가는 일이 뜸해지더니 관두겠다고 했던 회사까지 관두지 않고 계속 다니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수술 날짜가 잡혀서 더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회사도 미련이 남아서 아직 사직서를 내지 못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저희 아들이 아프다고 하기엔 너무 멀쩡해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아들에게 제 재산이며 남편에게 받은 유산까지 물려준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행동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를 못살게 굴며 구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들이 본인 몸이 아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며느리도 그래서 예민해진 거라 생각하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안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랑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면서 쳐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랑 이야기 좀 하시죠? 어? 무슨 이야기 말이냐? 어머니 언제까지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안방 차지하실 생각인가요? 넓은 안방을 나 혼자 차지하다니. 원래 여기 네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부터 나랑 네 시아버지가 썼던 방이다. 내 방에서 내 방 쓰겠다는데 너희들에게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거냐? 어머니, 정말 뻔뻔하시네요. 왜 이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집주인이 바뀐 적이 언젠데. 이제 이 집 저희 남편 집인 거 잊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암에 걸려서 아프다고 하면 편하게 쓰라고 안방을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양심도 없이 계속 이 넓은 방을 어머니 혼자 쓰실 생각을 하세요? 긴 말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이 안방에서 방 빼시고 2층 작은 방으로 옮겨주시죠. 아니, 너희들이 쓰던 방도 아니고 지금 이 집에서 제일 작은 구석방으로 나보고 옮기라는 거냐? 엄마 그 소리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이 많은 엄마 모시고 사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판에 아픈 아들 두고 엄마가 제일 좋은 방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쓰던 방은 엄마 손주한테 주기로 했다고. 나이 들었으면 사람이 욕심도 버리고 해야지. 엄마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고 하면 사람들한테 추하다는 소리밖에 안 듣는다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 엄마 집 아니고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부로 엄마는 2층으로 방 옮기는 거야. 나 암 환자인 거 알지? 엄마 때문에 나 더 암 심해져서 아픈 걸 보고 싶은 거 아닌 거면 내 말대로 해. 알겠어. 그까짓 거 옮겨주마. 아파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애가 까칠해졌어? 니들 원하는 대로 방 옮겨줄 테니까 다들 그만하거라. 아들이랑 며느리가 쓰던 방이 작은 방도 아니었고 제가 쓰는 안방만큼 넓고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고 싶지 않아 2층 작은 방으로 내쫓으려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지만 그때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었죠. 아프면 사람이 예민해져서 성격이 변한다는 말도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낳으면 다시 예전처럼 착한 아들로 돌아올 거라 바보처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쓰던 가구들이며 짐들이 2층 작은 방에 다 들어가지 않아 나머지는 창고에 넣고 남편이 남기고 간 중요한 유품들과 제 짐만 간단히 정리해 2층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바보같이 제가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두고 어떤 계획을 꾸몄던 건지 그 악독한 속내가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아들이 며칠 후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러 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 수술하는데 따라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니 저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와 아들이 난리를 치면서 저를 막더라고요. 엄마 신경 쓰이게 지금 어디를 따라오겠다는 거야. 엄마가 내가 아파서 수술하는 병원에 따라오면 내가 마음 편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겠어? 엄마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주는 게 나 도와주는 거라고.
맞아요, 어머니. 이럴 때라도 좀 신경 쓰이지 않게 가만히 좀 있어 주시라고요. 어차피 아이는 남편 수술하는 날 저희 친정에 맡기기로 했고, 남편 수술하면 제가 옆에서 한동안 간호해야 해서 집에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 일 많은데 노인네까지 짜증나게 하고 있네. 내 팔자야. 그날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픈 아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참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 2층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1층 주방으로 내려오는 순간 열린 안방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멍청한 노인네. 내가 암이라니까 의심도 안 하고 믿더라? 내가 먹고 있는 약도 병원에서 받아온 위장약인지도 모르고 저번에는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니까? 뭐 그 덕에 노인네 재산을 전부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재산도 전부 우리 거 됐겠다. 당신 어머니는 언제 내쫓을 거야? 노인네랑 같이 사는 거 다 답답하고 싫단 말이야. 돌아다닐 때마다 노인네 냄새나는 것 같고 짜증나 죽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구박하는데도 나가지 않겠다면 나도 다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있어. 일단 우리 제주도로 가는 이번에 가족여행이나 잘 다녀오자고. 내가 이날을 위해 회사에 휴가도 미리 받아놨었다고. 그나저나 당신 수술한다고 하고 우리끼리만 여행 다녀오는 거 어머니한테 들키진 않겠지? 걱정하지 마. 그런 눈치가 있는 노인네면 내가 암 아닌 것도 벌써 눈치채고 남았을 텐데 아직도 모르잖아. 하긴 당신 말이 맞다. 이게 얼마만의 가족여행이야. 너무 신난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대화에 놀라 재빨리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죠. 저에게 암이라고 했던 것도 저를 평생 모시고 같이 살겠다고 했던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의 재산을 노리고 아들놈이 며느리와 짜고 벌인 일이었죠. 어쩐지 아프다는 애가 병원도 잘 안 가고 너무 멀쩡해 보이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를 속이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위암이라 남편이 알았던 췌장암이랑은 전혀 다르니 자식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저는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바보 같게도 말이에요. 암으로 남편이 먼저 떠나고 또다시 암으로 자식이 떠날까 걱정하는 제 마음을 아들놈과 며느리가 이용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게 남편 생각을 하며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속으로 나온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한 그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우선 제가 아들에게 준 재산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죠. 남편과 어렵게 모은 재산을 아들놈에게 이렇게 속절없이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놈의 가족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 있는 동안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 속여 저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증거나 저를 잘 모시는 대신 재산을 물려준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을 물려주면서 공증이나 각서, 하물며 작은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들놈의 말만 믿고 아무것도 받아놓은 게 없던 것입니다. 아들놈과 며느리가 저를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 안 된 아들이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있으면 곧 생일이니 선물로 몰래 예약을 해놨다면서 친구와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저는 이상함을 바로 직감했습니다. 아들놈이 저를 내쫓으려는 상황에서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해 말을 맞춘 후 같이 여행을 가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동네 주변에 숨어 있다가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니 집안에서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저 몰래 이미 집까지 팔았는지 저만 빼고 이사를 가던 중이었던 겁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전 여행 가방을 집어던지고 집 대문 앞에서 이삿짐 나르는 걸 지켜보던 아들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이놈, 나 없는 사이 뭐 하려고 했던 거야? 나 빼놓고 지금 집까지 팔아서 몰래 이사 가려고 했지? 여긴 네 아빠랑 내 집이라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자 아들놈은 제 손을 뿌리치며 저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짜증나게 왜 이래? 그리고 왜 이 집이 아빠랑 엄마 집이야? 이 집 엄마가 나한테 준 거 벌써 잊었어? 여기 엄연히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었고 내가 살기 싫어 떠나겠다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냐고?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재산만 물려주면 나 잘 모시고 살겠다고 했지? 네 놈은 이게 나한테 잘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암 걸렸다고 한 것도 전부 거짓말인 거 진작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기쳐서 뺏어간 내 재산 전부 돌려내. 내 재산 전부 돌려달라고! 줬으면 그만이지 치사하게 정말. 그리고 증거 있어? 증거라니. 무슨 증거? 내가 암이라고 엄마 잘 모시겠다고 거짓말해서 엄마가 나한테 재산 준 거라는 증거라고 어디 있냐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나이 들고 머리 나빠져서 그때의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내가 싫다는데도 엄마가 나이 들어서 이젠 재산 관리하는 거 감당이 안 되고 그만 나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니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내가 받아준 거 아니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인데. 엄마 혹시 치매야? 이제는 하다 거짓말까지 뻔뻔하게 하는구나. 내가 언제 내 재산을 너한테 받아달라고 사정했어? 니놈이 암이라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니들 생활비랑 애들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서 힘들다며 나한테 달라고 했었잖아. 내가 너희들 전부 고소해서 내 재산 전부 돌려받을 거다.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보든지. 아무리 엄마 말이 진실이라고 한들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정에서 엄마 편 들어줄 사람은 절대 없을 테니까. 내가 이미 법적으로 전부 알아봤거든? 나도 법정 가면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싫다는데 엄마가 재산 굳이 물려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라고 말하면 되니까. 그러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확실히 했었어야지. 벙초한 할망구 같으니라고. 나는 우리 가족들이랑 이사 갈 생각이니까 앞으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살아. 그 나이 먹었으면 엄마 앞가림은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자식한테 빌부터 살 생각이었어? 나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기도 싫고 우리 앞으로 남남으로 각자 인생 살아. 나 이사 간 집 찾아와도 엄마 만나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고. 만약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확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와 손주만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 혼자 길바닥에 내팽개쳐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리곤 억울한 마음에 제 가슴을 치고 뺨을 때리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병신이지, 병신이야. 내가 저런 것을 믿고 남편이 준 재산까지 다 줘버렸으니 내가 병신이야, 내가 병신. 제가 정신이 나가 미친 사람처럼 제 가슴을 때리며 울부짖자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친구가 그런 제 손을 꼭 잡더니 껴안고 말했습니다. 길순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정신 놓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든 기운 차려야 한다고. 저깟 것은 네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면 살면 돼. 불쌍한 우리 길순이. 네가 네 아들을 어떻게 키우는데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이래? 명아, 나 이제 어떡하니? 자식놈이 나한테 사기쳐서 내 재산까지 홀랑 다 뺏고 도망갔다.
다른 인간도 아니고 자식놈에게 사기당했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아이고, 우리 불쌍한 길순이. 저는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친구가 급한 대로 빌려준 돈으로 반지하 방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갚으라고 했지만 제 나이 살면서 잘 살게 될 일은 없을 거고 친구가 그냥 주면 제가 안 받을 것 같으니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집 구할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식도 저를 버린 마당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가 저를 살려줬던 겁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노인연금이 있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먹고 살기가 빠듯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든 국민연금도 몇 푼한데 나오는 돈도 얼마 안 되었고요. 게다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으니 써주는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우 구하게 된 것이 바로 작은 국밥집 서빙 알바였습니다. 국밥집에 알바를 시작한 후로 저는 열심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무엇에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정신을 놓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날이 좋았던 날이었는데 저희 식당으로 국밥을 먹기에는 어울리지 않은 한 중년의 신사분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국밥 한 그릇을 시키더니 제가 국밥을 내려놓자마자 중년 신사분이 저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죠. 형수님 맞으시죠? 밖에서 보는데 모습이 너무 눈에 익는 게 이 근처 시장 조사 나왔다가 형수님인 것 같아서 들어와 봤습니다. 누구신지... 형수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은석이 형님 고향 후배 제식입니다. 제가 그동안 은석이 형님이랑 연락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권 사장님인 거예요? 아이고, 권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때 미국 가서 사업하면서 잘 산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네요. 그제야 중년 신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고향 후배로 젊은 시절부터 저희 부부와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죠. 권 사장님은 한국에서 식품 유통 사업을 하다가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연락이 끊기기 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식품 유통 사업이 시작했다고 했는데 권 사장님은 사업에 성공한 것인지 누가 봐도 멀끔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두 분 능력이면 형수님이 딱히 돈 벌어야 할 이유도 없을 텐데 왜 여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어떻게든 찾아서 만나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이게 정말 몇 년 만인가요? 형수님, 형님은 잘 계신 거죠? 권 사장님, 사실은 그게 말이에요. 권 사장님, 저 어쩌면 좋아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그동안 형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저한테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권 사장님의 말에 전 그동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을 전부 권 사장님께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역시 제 예상대로 권 사장님은 사업에 성공해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품 유통 사업이 잘 된 것인지 이제는 프랜차이즈 마트까지 여러 곳에 열어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권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전부 듣더니 크게 슬퍼하며 분노하고 말았죠. 아휴,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형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겁니까? 그것도 모르고
전 잘 지내겠거니 생각하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형님 대신에 제가 형수님을 잘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저의 일에 같이 슬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천하의 몹쓸 것들. 희성이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그것들이 정말 인간들이 맞습니까? 형수님, 이런 말씀 드리기에 뭐하지만 형수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떻게든 이번 일을 돕고 싶습니다. 형수님 배신한 그 희성이놈과 며느리 제대로 혼을 내줘야겠어요. 게다가 마침 제가 적절한 시기에 잘 찾아온 것 같군요. 저도 이제 형님이랑 형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두 분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거든요. 저를 돕겠다니 어떻게 도우시려고요? 게다가 권 사장님이 저희 부부에게 받은 은혜라니 그런 게 있었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형수님께서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 미국에서 막 사업 시작해서 힘들 때 은석이 형님이 저희 회사에 투자했던 거 벌써 잊으셨어요? 예? 그건 진짜로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권 사장님 도와주고 싶어서 혹시 미안해할까 봐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도와줬던 거예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석이 형은 그냥 주는 돈이니 마음 쓰지 말라고 했던 거 저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 은석이 형님이 저희 회사에 투자했던 것이 맞고 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든 그때 투자받은 투자 지분에 대해서 형수님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권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도 권 사장님이 크게 성공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큰 회사 지분을 아무 대가 없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형수님, 아닙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은석이 형 도움으로 막 망하려고 했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 받지 않으시면 제가 더 미안할 것 같으니 받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형수님이 받으신다고 할 때까지 미국에 안 가고 계속 찾아올 겁니다. 권 사장님, 그러면 제가 진짜 받아도 될까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무렴요. 받아도 되고 말고요. 충분한 그런 권리 있으십니다. 그런 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떠난 형님 위해서라도 희성이 그놈을 제대로 혼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형수님은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모든 일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죠. 권 사장님은 급한 대로 제가 살 좋은 집과 차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 아들과 며느리를 혼쭐 내줄지 생각하며 저희 아들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권 사장님이 투자하기로 한 회사였던 겁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는 식품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K푸드라고 해서 한식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미 미국에 진출하고 있던 아들놈의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그 투자건으로 권 사장님이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왔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인터넷 도박을 해서 저한테 뺏은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날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사간 집도 저당을 잡힌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다니면서 회사 몰래 거래처들을 압박해 뇌물을 받고 술접대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권 사장님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아들 회사 사장과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놈의 비리를 전부 폭로하고 저에게 벌인 만행까지 전부 밝힐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대로 혼쭐을 내줄 생각인 것이었죠. 그래서 권 사장님이 저희 아들 회사에 투자 계약을 하러 가는 길, 저도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 사장님이 저희 아들 회사 사장님과 아들놈을 만나는 동안 아래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은
권 사장님이 사람들 모르게 저에게 전화해 휴대폰을 통해 듣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권 사장님이 회사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전 권 사장님 그리고 아들 회사 사장님과 저희 아들놈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사장님이 아들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을 휴대폰을 통해 들을 수 있었죠. 예? 권 대표님, 아무래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권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오기 전부터 저희 회사랑 조율이 끝난 부분인데 갑자기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없겠다뇨?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한 그대로입니다. 저희 회사 주요 투자자 중 한 분께서 박희성 부장이라는 김 사장님 옆에 앉아있는 인간 때문에 큰 화를 당해서 저 친구가 계속 이 회사에 있는 거라면 투자를 반대한다고 하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박 부장 나부랭이라는 저놈이 여기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저희가 김 사장님 회사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박 부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정말로 권 대표님 회사 투자자분께 무슨 실수라도 저질렀던 건가? 에? 제가 말입니까? 이건 정말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다고요. 이건 모함이 분명합니다. 누군가 권 대표님 회사와 저희 회사를 이간질하려고 벌인 음모가 분명하다고요. 그러니 권 대표님께서 그 주요 투자자분이라는 분을 저와 만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뵙고 해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자라는 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당장 가서 만나겠습니다. 어디 갈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투자자분께서 그동안 본인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박 부장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고 혼내주겠다면서 저랑 같이 회사에 오셨으니까요. 아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렇다면 바로 모셔오도록 하죠. 이 회사와 계약할지 안 할지는 전부 그 투자자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강비서, 가서 여사님 어서 모셔오세요. 그리고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몇 분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부터 권 사장님이랑 같이 왔던 권 사장님 비서분의 안내로 저희 아들이 있는 사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서분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긴장된 마음이었지만 고개를 당당히 들고 사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아들놈은 순간 몹시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가 여기는 무슨 일이야? 나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귀찮게 내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지금 이 자리가 우리 회사 사활이 걸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다들 놀라셨을 텐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엄마인데 요즘 치매인지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서 안 그래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거든요. 지금 당장 제가 해결하고 올 테니까 편안하게 투자자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길 너 보러 찾아온 것 같아? 나도 지금 내일 보러 온 건데 너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여기 무슨 볼 일 있어?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 나한테 제대로도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내가 따끔한 매운맛을 보여주기 전에 얼른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자 아들놈의 말에 권 사장님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박 부장인가 뭔가는 이놈. 지금 우리 회사 투자자분께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예? 권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저는 그냥 저 괴롭히려고 쫓아온 저희 엄마를 내쫓으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저희 엄마가 권 대표님 회사 투자자분이라뇨? 이렇게 된 거 제가 빨리 소개를 하도록 하죠. 저 박 부자인가 뭔가 하는 정신 나간 놈이 저희 투자자분에게 더 실수하기 전에 모두 인사하시죠. 저희 회사 주요 투자자분이신 최길순 여사님이십니다.
우리 엄마가 권 대표님 회사 중요한 투자자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요? 엄마 나한테 지금 전 재산 다 뺏겨서 1원 한 푼도 없을 텐데. 몰랐었나? 자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 초창기 때 도와주신 주요 투자자분이시라는 거. 내가 미국 가서 사업할 때 힘들어하는 거 보고 형님께서 나한테 투자를 하셨거든. 그때 형님께서 나 도와주고 싶어도 가족들 생각해서 고민하며 못하고 있었던 거. 형수님께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고 먼저 도와주려고 이야기해서 도와주실 수 있었어. 그때 만약 형수님이랑 형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우리 회사는 망하고 없었다고. 그런데 그때 그 투자를 형님께서 자네 엄마 이름으로 하셨거든. 우리 회사 지분 3%가 전부 형수님 거네. 그러면 저희 회사 투자를 반대하신다는 주요 투자자분이 저희 엄마라는 말씀인가요? 그걸 이제 알아들은 건가? 형수님 지분이 3%라지만 나한테는 어떠한 의미로든 중요한 투자자분이라 형수님이 싫다는 일은 난 절대 할 생각이 없다고. 이 괘씸한 놈. 하나뿐인 아들 어렵게 키워놨더니 우리 형님 돌아가시자마자 네가 우리 형수님 속에서 재산 전부 빼앗고 내쫓았다며? 그것도 우리 회사 살려주신 은인이나 다름없는 형수님을. 네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랑 우리 회사 살려준 은인인 형수님을 괴롭힌 네 놈이 이 회사에 있는 동안 난 여기 회사에 투자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박 부장,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까지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그리고 부모 재산까지 빼앗고 내쫓았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놈이 지금까지 내가 주는 월급 받으면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었어? 아닙니다. 전부 오해예요. 안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저희 엄마한테 찾아가 용서 빌고 다시 같이 살자고 하려고 했다고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잘 모시면서 효도하겠습니다. 엄마, 마침 여기에 잘 왔어. 지금이라도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내가 평생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엄마가 권 대표님 설득해서 우리 다시 회사 투자하라고 이야기해 줄 거지? 우리 회사 오늘 투자 못 받으면 나 회사에서 정말 쫓겨날지도 몰라. 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한테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들 좀 살려줘. 엄마, 나 이러면 정말 폭망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아들은 무슨 놈의 아들. 니놈이 조금 전에 나보고 치매 걸려서 정신이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말한 거 잊었어? 할망구가 정신 못 차린다며 나한테 따끔한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그리고 나 내 집에서 내쫓으면서 앞으로 남남으로 각자 인생 살자며 그래놓고 자기가 불리해지니 그 역겨운 입으로 나보고 엄마 타령을 해? 알아보니 너 나한테 뺏은 재산으로 인터넷 도박하다가 전부 날려서 알거지라며? 그거 아주 잘됐다. 하늘도 너같이 부모한테 감사한 줄 모르고 악행만 저지른 내 놈한테 벌을 내리려 하는 것 같으니 네 놈이 폭망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고 앞으로는 네 놈 말대로 남남으로 살아보자. 나는 네 놈이 회사에 있는 이상 권 사장님 절대 투자 못하게 막을 거라고 그 말하려고 왔던 거니까. 아니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 말대로 나 지금 인터넷 도박해서 있는 재산 전부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서 나 이 회사에서 잘리면 정말 끝장이란 말이야.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들놈이 저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동안 권 사장님이 서류 하나를 아들놈 사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알아보니 박 부장 저놈이 회사 몰래 거래처를 압박해 뇌물에다가 술 접대까지 받으면서 단단히 한몫 챙기고 있었더군요. 이미 박 부장에게 어쩔 수 없이 뇌물이랑 술 접대했던 여러 회사 관계자가 저에게 제보를 해줬습니다. 박 부장 때문에 못 살겠으니 제발 살려 좀 달라고요. 제가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가 힘없는 회사 협박해서 뇌물이나 받는 인간을 직원으로 두는 저질스런 회사였다니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감히 회사 몰래 뇌물을 받고 있었다니. 박 부장, 지금 니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권 대표님,
그리고 최 여사님, 제가 박 부장을 조치해서 빠르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저희 회사에는 이번이 황금 같은 기회라 절대 놓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다들 뭐 하는 건가? 박 부장 당장 사장실에서 내쫓지 않고 우리 회사에 피해나 주는 하나도 쓸모없는 저놈 당장 내쫓으라고. 아들 회사 사장의 한마디에 저희 아들놈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놈이 끌려가는 와중에도 저에게 애걸하며 말하더군요.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새겨들어. 내 재산 나 죽어도 니놈에게 한 푼도 가는 일 없을 거다. 내가 니놈이 절대 못 가지도록 펑펑 쓰다가 전부 사회에 환원해버리고 떠날 생각이거든. 부모 버리고 돈 선택한 건 니놈이니 어디 알아서 잘 살아봐라. 안 돼! 안 돼, 엄마! 가슴은 아팠지만 아들과 저희 모자지간의 인연은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들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게다가 결국 인터넷 도박으로 진 은행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까지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놈은 같이 죽고 못 살던 며느리에게 이혼까지 당하고 홀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글쎄 아이만 데리고 홀랑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놈은 아직 갚을 빚이 많이 남았는지 막노동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해요. 며느리도 저희 아들을 버리고 갔지만 손주 녀석을 먹여 살리느라 공장 직원으로 취직을 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권 사장님에게 받은 회사 지분을 일부 정리해 제가 힘들 때 집을 얻도록 도와줬던 친구에게 집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친구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잘 사는 편은 아니어서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빌려준 돈 대신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죠. 그곳에서 앞으로 편하게 살라고요. 그러자 친구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재산 일부를 이미 저처럼 고생하며 가난한 노인분들을 위해 쓰라고 권 사장님께 부탁해 기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은 돈 일부는 그래도 손주 이름으로 조금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정도는 쓸 수 있도록요. 전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며 땡전 한 푼 안 남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끝까지 매정한 엄마가 되려고 해요. 그래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도 알고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요. 돈보다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남편도 이런 저를 분명히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권 사장님이 얼마 전 저와 친구를 미국으로 초대했는데 한번 놀러 가볼 생각입니다. 다 늙어서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조금 겁나긴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움직일 수 있을 때 세상을 마음껏 구경하다 가려고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큰 실수로 상처받는 일 없길 바랍니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